마지막으로 이제 김지연 서강대학교 유럽 문화학과에서 프랑스 문화 전공 교육을 맡고 계신 김지연 선생님 모시고 마지막 강의 듣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은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이고 전쟁에 대한 서사는 굉장히 일반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그 그리스 비극이나 서사시에서도 전쟁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이라는 것은 통사, 거대 서사, 그리고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남성들의 쟁투의 무대, 거기에서 벌어지는 아주 격렬한 이야기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유명한 이제 프랑스 작가들 작품들 다 읽어보셨잖아요. 프랑스 내에서의 프랑스 작가가 아니라 영역을 확장해서 프랑스 어권,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는 프랑코폰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역사, 문화,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현재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외연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가 앞다투어서 아프리카에 땅 떠먹기를 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프랑스 식민체제 하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받은 작가들은 본인들의 작품 활동을 프랑스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퀘벡도 있고 유럽에서 이미 프랑스어를 쓰고 있는 벨기에나 스위스도 있지만 아프리카, 이른바 북아프리카를 한편으로는 마그레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 중에서 여기서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제바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이 작가는 이따가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사람의 작품 속에서 당연히 알제리 여성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알제리의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알제리를 둘러싼 전쟁의 사건들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제목은 색감이 마음에 드시나요? 바야라고 하는 알제리 출신의 여성 화가입니다. 36년생인가 그 즈음이니까 지금은 타계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아로 태어나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식민체제에 태어나서 프랑스인의 어떤 그 예술가의 눈에 띄어가지고 피카소도 만나게 되고 지금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아시아 제바르와 알제리 여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여성들이 알제리 현대사의 전쟁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 속에서 기존의 남성들의 무대와 거대 서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 섬세하고 미묘한 경험들, 그리고 짐작하시다시피 알제리는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이 새로운 외부적인 식민체제와 전쟁이라는 타격 속에서 남성의 피식민자와는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그러니까 36년생이니까 대충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어떤 역사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2015년에 병환으로 이제 타계를 했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낙에 알제리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문학적인 가치와 그 내용적인 가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프랑스 식민 시기에 출생을 해서 프랑스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는 또 그 당시로서 알제리 사람으로는 드물게 엘리트 학교죠. 고등사범학교를 나와서 아카데미 프랑세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회원으로 선출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보수적인 교육기관이고 프랑스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타계하기 전까지 노벨문학상 후보로 끊임없이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제바르는 본인의 소설을 과거와 현재의 알제리 여성들의 파편화되고 묻혀있는 목소리, 한 번도 그 이른바 스피박식으로 얘기하자면 하위 주체 여성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작품으로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른바 in between, 렁토두, 불어로는 사이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국어는 그가 태어난 알제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아랍 구어입니다.
이미 알제리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식민체제 이전에도 굉장히 복잡한 역사 속에서 다 언어권이긴 했습니다마는 이때 식민체제로 인해서 이식된 프랑스어가 본인에게는 창작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더텅인 모국어가 아랍 구어이지만 그에게 프랑스어는 불가피하고 유일한 창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계모의 언어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랍 이슬람 문화와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식민체제와 본인이 받았던 교육과 근대적인 가치의 수혜를 통한 여성주의 인식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됩니다. 이 작가에 대한 번역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 작품이 있고 두 번째로 사랑 판타지아, 사랑 기마 행진인데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사랑 판타지아로 이제 번역은 됐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작품을 꼽자면은 사랑 판타지아이지만 알제리 여자들과 최근에 이제 또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어의 실종도 작가를 만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 속에서의 알제리 역사와 관련한 간략한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1830년에 프랑스가 1차 군사 원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알제리 접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근대적인 통합된 국민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서로 쟁투하고 있었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그런 지형들을 지정학적 지형과 정치적인 상황을 잘 이용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프랑스령 알제리를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했을 때 알고 계시는 여러 작가, 알베르 까미, 이 사람은 알제리 태생입니다. 알제리에 간 건 성인이 돼서, 프랑스에 간 건 그렇고요. ዣ크 데리다 역시도 알제리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약간의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북아프리카식의 그 언어적 프랑스 사투리에 대한 약간의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투세르 역시도, 루이 알투세르도 알제리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반 지나면서 자주 국가에 대한 요구들이나 앞다투어 식민지가 독립이 되면서 알제리 역시도 독립의 요구가 높아지고 프랑스 역시도 대내외적인 압력 속에서 더 이상 알제리랑 프랑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1830년부터 130년 이상의 식민 역사를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끈끈하게 알제리와 프랑스는 긍정적인 측면이든 그 모순이 교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를 흘리고 격렬한 식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62년에 에비앙 조약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른바 신흥 독립국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되지만 뭐 우리나라 최인훈의 광장 같은 소설도 상기가 되실 텐데 여러 아프리카의 독립국의 이후의 운명들은 장밋빛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등 속에서 90년대에 알제리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른바 암흑의 10년을 겪게 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은 이후에 제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아까 사랑 판타지아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 기마 행진에서는 1부와 2부의 소설이 각각 작가의 자전적인 서사와 역사에 대한 그 역사 서사가 교차가 되는데요. 1830년에 프랑스 군대가 프랑스 남부의 막세유를 떠나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알제로 다가오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최초의 식민 지배 장면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즉, 알제리가 여성으로 환유가 되고요. 즉, 피식민지인, 그러니까 이른바 처녀지 이런 것을 식민자 군대가 소유하고자 하는 식민지 탈취 욕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서 간단히 눈으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순결하고 고요한 그 알제리를 정결한 자연, 그러니까 항상 여성이 자연화된 영역으로, 고정화된 영역으로 그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들이 다가오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것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성적인 방식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 그때부터 이제 알제리는 여러 고통과 여러 단계의 목소리들이 울부짖는 그 아우성의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듯이 마치 처녀성을 쟁취하듯이 그곳으로 침투한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점령된다.
사실은 이런 식의 여성을 그 소유의 대상으로 환유하는 방식은 이른바 여성의 섹슈얼러티와 전쟁의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소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지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가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군사와 남성들의 세계에서 식민지를 침투하고 소유하는 방식이 이렇게 환유된다는 것을 일종의 미러링으로 이제 쓰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알제리 여성들에게는 단지 그들이 피식민인이 된다는 경험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쓴 것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굉장히 그 복잡한 부족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프랑스 점령군이 대치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소설의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부분으로 바드라라고 하는 과거에 잘 나갔던 귀족인데 부족의 딸인데 이제 쇠락하고 있는 부족인 여성인 그 바드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팔려가는 거죠. 더 잘 나가는 부족한테 딸을 주게 돼서 화려한 결혼식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프랑스 군과 이렇게 암약하고 서로 밀약을 맺은 부족 간의 다툼 속에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여성의 결혼식 화려한 행렬은 이제 하나의 군사적인 전쟁터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이 같이 알제리 부족 간에도 여성은 하나의 교환물과 전리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때 이 소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인용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여성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프랑스군과 결탁된 그 부족에 팔려가면서 자신의 화려한 결혼식 장신구와 베일을 벗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씩 벗게 돼요. 굉장히 에로틱하게, 즉 그 남성적인 시선에서 에로틱한 시선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알제리 문화에서 베일을 벗고 장신구를 벗고 하는 것은 거의 나체가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의 운명은 사실은 식민 지배와 피식민이라고 하는 그 1차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의 교환물이고 전리품이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항상 왜 교환물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인류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알제리 전쟁이 1954년에 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당시에 알제리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피식민인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알제리 고유의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소설에도 나오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여성들은 여러분 하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하렘에서 정혼자를 기다리면서 거의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목욕을 하러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달지 아니면은 가족의 남성들을 대동하고 특별한 외출을 한달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깥을 막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성징이 지나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그 외부적인 타격,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 알제리 여성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룬 이 아시아 제바르의 그 초창기 소설이 되겠는데요. 새로운 세상의 아이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은 독립한 이후의 알제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62년에 나왔는데 이 소설의 내용인 즉슨 54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도대체 알제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여성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민족주의 해방 운동의 투사들이 이 전쟁에 대응하고, 예를 들면은 그 폰테네그로의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알제 전투에서 어떻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이런 서사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소설의 그 형식이 각 장의 9장 중에 5장을 여성의 이름을 따서 각각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소설적으로는 다소 좀 형식도 도식적인 부분도 있고 문학적으로는 거친 면이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쉐리파라는 여성은 그 전까지는 그냥 조신한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죠. 남편이 민족해방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남편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밖을 나가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일을 벗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아시아 제바르와 비슷하게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고등 교육을 받았던 릴라라는 여성은 남편과 동지적 관계를 맺으면서 운동을 하는 신세대입니다.
좀 더 이제 급진적으로 적극적인 무장 운동에 투신하는 독신 여성인 살리마라는 교사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알제리 여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남성과의 관계를 재편하고 기존에 익숙했던 구습이자 관습인 알제리 문화와 충돌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의 내적인 충돌의 표현을 하는 정도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수동적인 여성상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바르의 네 번째 소설인 순진한 종달새들에서는 이거는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이 조금 들어간 것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의 이제 대학교 고등사범학교 그랑제꼴에 진학을 해서 그 당시에 알제리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일찍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잠깐 돕기 위해서 그 튀니지 국경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본인의 경험들이 많이 투영이 됐는데요. 작품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선형적인 그 서술을 탈피해서 또 초현실주의적인 서술도 혼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독립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명분과 가치를 위해서 같이 싸우고 있지만 그리고 이 남편 역시도 상대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등교육을 받은 자신의 어떤 파트너 부인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동지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운동 집단 내에서 여전히 남녀 차별이 분명하다는 것을 각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아 제바르가 다른 저널의 글이나 에세이에서도 쓴 바가 있는데 당시로서 당연히 아랍 문화권은 남녀 유별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쟁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새로운 경험인 거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알제리에서 아랍어로서는 우리식의 성폭력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여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 느피사라고 하는 이 여성 주인공이 이러한 민족 간 전쟁, 이 민족은 알제리와 프랑스의 전쟁이고 당연히 알제리가 그 굉장한 어떤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 체제를 혁파하고 이제 독립국으로서 거듭나게 되겠지만 이제 커플 간의 전쟁이 새로 되살아날 것이다. 혁명운동의 이면들을 아주 흥미롭게 간파를 했고 이슬람 사회의 내재된 문제를 불행하게도 적확하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혁명이 혁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작품에서는 여성의 관점으로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제바르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두 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을 했습니다. 많은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La Nuba des Femmes du Mont Chinois 번역을 해보자면 슈누아 산의 여성들의 누바라는 작품인데요. 누바는 알제리의 베르베르 지역에서 구전되는 일종의 돌림 노래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제바르가 방금 소개를 해드렸던 순진한 종달새라는 작품 이후에 한 10년 동안에 문학적 글쓰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간의 교육도 하고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디어 작업도 하기는 하지만 이때 그런데 쉬는 타임에 굉장히 중요한 영화 연출을 2개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첫 작품이고 이 작품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비평상을 받은 그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작가에게 제가 서두에 아시아 제바르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 자신의 문학 작품의 형식이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연적인 작업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옮기자면 이미지 사운드라는 표현을 즐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소설에서 이후에 아주 무르익었을 때의 형식적인 부분들을 일찍이 이 영화에서 실행을 해봅니다. 영화는 스토리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지만 아시아 제바르의 분신처럼 지식인인 건축가인 여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고향이죠. 이 슈누아산은 알제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 아시아 제바르의 모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불구가 된 어떤 낙마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된 남편과 딸과의 어떤 이야기가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찌푸차를 몰고 가서 이 슈누아산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서 알제리 전쟁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른바
뭐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술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다큐멘터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극영화적인 형식과 다큐멘터리를 결합하는 흥미로운 형식을 쓰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 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재상영을 하면서 최근에 만든 포스터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장면은 영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후에 여러 소설 속에서 이 영화의 모티프들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이른바 상호 텍스트적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그 알제리 그 전쟁 당시에 어떻게 프랑스 군인을 피해가지고 자기 오빠가 이렇게 이제 맞서가지고 싸웠는데 죽은 오빠를 어떻게 내가 소녀였던 내가 개울가로 가서 묻어주고 이런 여성들의 경험이 나오게 되는데 영화는 이 여성들은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랍 구어도 굉장히 방언이 다양하고 베르베르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프랑스어로 자막이 달립니다.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운 다언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그 사진은 영화의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시그니처가 될 만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아라베스크 무늬잖아요. 그 철제 침대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머리맡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약간은 초현실적인 연출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중얼중얼 알 수 없는 어떤 소리들이 이 공간을 쫙 채우게 되면서 영화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유튜브에 가면은 전편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클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제리 전쟁에 여성들이 참여를 했고 부분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그런데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전쟁에서 여성들이 맡았던 역할은 남성보다는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빨치산 운동체처럼 뭐 비품을 나른달지 간호를 한달지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정보를 밀서를 전달한달지 뭐 이런 그러니까 케어워크의 돌봄 노동과 관련된 걸 많이 했고 그런데 알제리 전쟁에서 여성들의 역할 중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탄 운반입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전쟁이 기폭제가 된 게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 전투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운동원들이 점조직으로 활동을 하면서 몇몇 그 테러를 자행하게 됩니다. 아까 앞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의 폭력적인 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실현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일제 때 도시락 폭탄처럼 여성들이 폭탄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베일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유용하게 그걸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도 그들의 문화상 여성들의 몸을 함부로 수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과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프란츠 파농이라는 그 엔틸레스 출신의 알제리 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정신의학자인 그 사상가가 아실 텐데요. 프란츠 파농이 여성의 베일이 갖는 그 당시의 어떤 혁명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여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삶과 사상과 자신의 일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참여와 경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억할 것인가? 그 방법은 독립국 알제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와의 어떤 힘을 끊고 우리가 완전한 독립국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아랍의 정체성, 아랍어와 이슬람으로 얘기될 수 있는 문화와 종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고 제가 아까 얼핏 민족해방 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알제리에서 프랑스에 맞서는 가장 대중적인 그런 운동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식민 운동에서의 대중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일 테니까요. 그러면서 전쟁 직후에 제일 앞에 있는 그림처럼 수많은 남성 영웅들을 공식 역사에서 오피셜 히스토리에서는 추모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이 도시에 뭐 동상을 세운달지
구조물을 세운달지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유무형의 독립의 영웅들을 추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여성들도 이 추모와 영웅으로 추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주 위대한 폭탄 밀크바와 같은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폭탄 테러에서 활동을 했던 그 여성들의 치적을 치하하는 걸 하게 되지만 실제로 남성 전쟁 영웅을 중심으로 하고 여성이 들어갈 경우에도 여성 전사들의 무용담만 얘기하는 식의 어떤 그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시아 제바르는 문학적으로 그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썼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무덤 없는 여자입니다. 이 줄리카라는 여성이 그 당시에 민족주의 해방 운동에 알제리 빨치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인데 소설을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서술 혹은 역사소설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알고 있었던 뭐 친지들, 그때 이미 엄마가 빨치산 산에 올라갔을 때 거의 성인의 나이였던 뭐 딸들, 같이 엄마랑 따라갔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 여성 그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이른바 구술 기억을 통해서 이 줄리카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시각으로 그 다음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영웅 만들기의 서사에서는 비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말하고 듣는 작업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때 서술자, 더 나아가서 작가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설하듯이 그리고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식의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청자의 입장에서 일단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여성들의 경험을 본인은 전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들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덤 없는 여자라는 거는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상황에서 프랑스 군대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이 끝나야지만 우리는 장례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영미 소설도 그렇고 여러 소설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않는 사람은 유령이나 좀비로 떠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령의 목소리가 이 작품 속에서 줄리카의 상상의 모놀로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팩트와는 무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앞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의 구술 증언과 같이 맞물려 직조되면서 굉장히 좀 환상적이고 지극히 허구적인 방식으로 역으로는 이 여성의 경험, 그러니까 엄마였고 한편으로 누군가의 아내였고, 근데 굉장한 역사의식과 주체성을 가지고 이 독립에 참여했던 그 여성 자신의 경험을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소설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목소리의 모자이크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고 이렇게 알제리가 독립국으로서 발돋움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독립 이후에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독립의 남성의 영웅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그렇죠? 알제리란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료사회가 부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베르베르와 같은 이른바 소수 문화들이 탄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혁명 전사였고 아시아 제바르처럼 서구식 복장을 입고 베일도 쓰지 않고 대학도 다니고 대학에 교원도 하던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진보적이었던 사회가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성들에게 베일을 씌우게 되고 여성들의 거주 이동이랄지 직업의 선택이랄지 이런 자유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 전사로 축혀 세웠지만 다시 여성을 가족으로 돌아가게 해서 현모양처, 그 다음에 아주 고상한 이슬람 그 종교의 그 규칙에 순응하는 여성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아랍화 정책이 극단화되면서 대학에서 예를 들면 아랍어로만 교육을 해야 된달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슬람 구국전선과 같은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아랍화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불행하게도 91년 정도부터 알제리는 내전에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테러가 벌어지게 됐는데 이때 테러는 정말 실질적인 것이어서 많은 비판적인 지식인과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살해 위협을 받고 실제로 많이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미나 프랑스나 다른 지역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겠고 알제리와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던 제바르 역시도 그 이후에 알제리로 돌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제바르의 작품 속에서는 이 90년대 고국의 상황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글쓰기의 피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시기에 내전기에 있었던 그 자국의 비극들이 제바르의 글쓰기의 핵심적인 동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95년, 6년, 2003년 작품들이 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전 속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내전의 희생자가 되고 사회가 더 역행하게 되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알제리 여성들은 또 남성과 다른 어떠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오랑 죽은 언어라고 하는 90년대를 다룬 소설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프랑스어판이고요. 그 다음은 영어판이나 독어판, 이게 폴란드일 텐데 이 작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표지라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혀의 피는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죽지만 그들의 증언의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현실을 증언해야 된다면 이제 글쓰기에 힘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눈을 감싸고 있거나 이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아까 1984년에 가족법이 개혁이 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후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더 강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화 파피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건 2020년에 세자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94년, 5년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인 즉슨 그 당시에 여자 대학생인 알제에 이 여성의 꿈은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패션 디자이너. 근데 꿈을 안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테러가 횡행하게 되고 갑자기 대학에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이제 남녀가 따로 수업을 받아야 되고 다 거의 차도로 수준의 베일을 써야만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패션 디자이너로 진출하게 되는 이제 꿈들이 좌절되는 그래서 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보니까 왓챠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동일한 여성 지식인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발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다시 이제 새롭게 베일을 쓴 여성으로 표상되는 것처럼 여성의 실제 운신의 폭은 되게 좁게 되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단지 여자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립 이후에 누적된 문제가 알제리 내전으로 가시화되면서 그것이 여성의 몸을 통해서 이 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단 부분은 내용은요. 이 오랑 죽은 언어라는 소설은 여러 그 중단편 모음집입니다. 거기에 그 동명의 그 중편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두 이야기가 교차로 진행이 됩니다. 천일야화 아시죠? 그 천일야화에서 그 남편이 여자 부인의 치정을 의심해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토막 살해를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와 90년대의 그 중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는 그 여성 교사가 있는데 이 여교사가 수업 중에 불시에 괴한의 침입을 받아서 이때 이제 횡행했던 일입니다. 그 FIS 이슬람 구국전선의 사람들이 침입을 받아서 이 여교사를 살해하는 그 두 가지 장면이 교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화 속의 여성 인물과 90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교사 아티카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목이 잘린 몸이 조각난 파편화된 그 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서는 목이 잘렸지만 그 여성의 사건을 계속해서 증언해주는 하나의 젊은 이제 남학생이죠. 그 인물을 통해서 이 비극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고 문학적 기법으로는 설화적인 상상적 공간과
90년대 현실의 공간을 융합시키면서 이 당시에 여성의 몸이 어떻게 내전 속에서 내전의 폭력을 드러내주면서도 식민 체제나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여성의 상황, 남성과 대비했을 때 그 현실들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있다. 토론 시간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보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